며느리가 내 요양비를 아끼려 날 병원에서 내쫓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너무 비싸요. 그냥 집에 계세요. 의사 말로는 수술 안 하면 그럼 어쩌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날 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죠. 대신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걸 알게 됐어요.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짐짝인지를. 아팠어요. 처음엔 그냥 배가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가끔씩 속이 쓰려서 나이 탓이겠거니 했어요. 68이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소화제를 사다 먹고 죽을 끓여 먹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셨어요. 그런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둔한 통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날카로워졌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달려가기 일쑤였죠. 식은땀이 흘러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재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신혼집 마련할 때 제 평생 모은 적금을 다 털어줬잖아요. 손주 100일잔치, 돌잔치 비용까지. 이제 더 이상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못 참았어요. 어느 날 새벽 너무 아파서 방바닥에 쓰러졌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재호가 달려왔어요.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급하게 옷을 입히고 저를 업고 나갔어요. 민정이는 현관에서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귀찮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병원 가야 돼? 당연하지. 엄마가 이 정도인데. 알았어. 조심해서 가. 민정이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오지 않았어요. 응급실에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같이 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아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응급실은 밤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재호가 접수를 하는 동안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간호사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의사들이 환자를 부르는 소리. 그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피를 뽑고 초음파를 찍고 CT를 찍었어요. 기계 속에 들어갔을 때의 그 답답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소리, 차가운 검사대,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를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여주며 설명하셨죠. 담낭에 문제가 있다고, 담석이 생겼고 염증이 심하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서 재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민정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진료실 뒤편에 서 있었거든요. 수술이요?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민정이의 첫마디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도 아니고 많이 아프셨겠어요도 아니었어요. 비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의 비용까지.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하셨을 때 민정이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재호를 쳐다봤죠. 재호는 난처한 듯 저를 봤지만 뭐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병실로 올라간 뒤였어요. 응급 입원이라 1인실은 아니었고 4인실이었어요. 커튼으로 가려진 좁은 공간. 옆 침대에서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고 계셨죠. 저는 침대에 누웠고 링거를 맞기 시작했어요. 바늘이 손등에 꽂히는 게 따끔했지만 배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민정이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 그건 그렇지만요. 근데 돈이 문제잖아요. 요즘 애학원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박수철이 37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11살 재호를 홀로 키워야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주방 보조도 하고 홀 서빙도 했죠.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참았어요. 재호가 대학 가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재호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결혼할 때도 제가 기뻤어요. 민정이가 예쁘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신혼집 마련할 때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 적금을 다 털어줬어요. 3천만 원. 제 노후 자금이었지만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 기뻤어요. 100일잔치, 돌잔치 비용 전부 제가 댔어요. 아이 옷도 사주고 유모차도 사주고 장난감도 잔뜩 사줬죠. 그때는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프니까 비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민정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했어요.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쳤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썹을 찌푸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재호가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어머니 수술 말이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의사가 해야 한다잖아. 아니, 그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잖아. 수술 자체도 위험하고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릴 거고 그 기간 동안 간병인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어떡해. 오빠는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을 봐야 한다고. 우리 통장 잔고 알아? 애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어. 재호는 말이 없었어요. 민정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알았어요. 재호 부부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걸.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재호야, 민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 나 그냥 집에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셔야죠. 하지만 재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죠. 저는 그날 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죠. 옆 침대 할아버지의 숨소리, 저 멀리서 들리는 앰뷸런스 사이렌. 그 모든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내 생명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옆 사람들이 깰까봐, 간호사가 들어올까봐. 그렇게 혼자 울었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재호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났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병실에서는 다 들렸어요. 재호가 잠결에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민정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나 봐요.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짐작은 갔죠. 내일 의사한테 퇴원 가능한지 물어봐. 집에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재호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시렸어요. 아니, 온몸이 시렸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요양비 계산서,
다음 날 아침 민정이는 일찍 왔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때나 오는데 아침 8시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손에는 병원비 고지서를 들고 있었어요. 어제 원무과에서 받아온 모양이었어요. 인사도 없이 바로 그 종이를 펼쳤어요. 어머니 봤어요? 하루 입원비가 이 정도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간병인 비용 보세요.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450만 원이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아파서 돈이 든다는 게 죄가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정이는 계산기 앱을 켜서 하나하나 항목을 짚으며 계산했어요. 입원비, 검사비, 약값, 식대, 간병인비. 더하고 또 더하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이거 보세요. 한 달만 입원해도 1,00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수술비까지 합치면 얼마겠어요? 제가 마치 잘못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환불도 교환도 안 되는 비싼 불량품처럼요. 민정이는 그 고지서를 들고 간호사실로 갔어요.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는 안 들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봤어요. 진지하게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죠. 돌아와서 민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집에서 요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모실게요. 집에서 편하게 계시면 되잖아요. 편하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병원에서도 편하지 않은데 집에서 어떻게 편하겠어요. 하지만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민정이는 이미 결정한 얼굴이었고 재호는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을 때 민정이가 퇴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모시면 안 될까요?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민정이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섞여 있었어요. 이해? 비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보호자분이 잘 케어하시겠다면야 하지만 약은 꼭 제때 드셔야 하고 식이요법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응급실로 오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모실게요. 민정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며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표정이 안쓰러웠어요. 이 환자 집에서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역력했죠. 사흘 뒤 퇴원 날이 잡혔어요. 민정이가 퇴원 수속을 하러 원무과에 갔고 간호사가 링거 바늘을 빼주셨어요. 손등에 작은 피가 맺혔어요. 솜으로 눌러주시며 간호사분이 말씀하셨죠. 어르신, 집에서 조심하세요. 약 꼭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오세요. 응급실은 24시간이니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몰라요. 마치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북적이는 병원 로비가 보였어요. 입원하는 사람, 퇴원하는 사람, 면회 오는 사람. 모두들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제 호차가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정이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재호가 안전벨트를 매주었고 차가 출발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틀지 않았어요. 재호가 운전에만 집중하고 민정이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가끔씩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였어요.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손잡고 걷는 연인. 모두들 아무렇지 않게 걷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도 한 달 전까지는 저랬는데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었는데 집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재호가 저를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점점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알았어요.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걸. 냄새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민정이가 제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예전에 제가 쓰던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죠. 제 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너무 깔끔하게.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쓰지 않을 거라는 듯이. 어머니, 여기서 푹 쉬세요. 제가 식사 챙겨드릴게요. 민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어요. 옷장, 화장대, 작은 책상. 다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낯설까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후의 따뜻한 빛이었지만 제 몸은 차가웠어요. 배의 통증은 여전했고 허리도 아팠어요. 병원 침대보다 집 침대가 더 딱딱하게 느껴졌죠. 저녁 때가 되어서야 민정이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쟁반에 죽 한 그릇과 물 한 컵이 있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고마워. 병원에서 죽 드시라고 했으니까 죽 끓였어요. 몸 아프실 때는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은 친절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죽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알았어요. 이게 정성이 아니라 의무라는 걸. 죽은 미지근했어요. 밥알이 설익어서 딱딱했고 간도 전혀 안 맞았어요. 그냥 물에 밥을 말아놓은 것 같았죠. 하지만 다 먹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 드셨어요? 그럼 쟁반 가져갈게요. 약은 여기 놔둘 테니까 드세요. 민정이는 쟁반을 들고 나갔어요. 약 봉지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갔죠. 저는 약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먹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봉지를 뜯을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냥 천장만 바라봤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와 재호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나 봐요.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칼날처럼 들렸어요. 차가운 집. 아침이 밝았어요. 정확히는 아침인지 오후인지도 몰랐어요. 방 안에는 시계가 없었고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서 빛도 잘 안 들어왔거든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민정이가 배터리 충전해 드릴게요라며 가져간 뒤로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몇 번이나 돌려달라고 했지만 깜빡했네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뻐근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서 그런가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혼자 일어날 자신이 없었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민정이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혼자 갈 수 있을까? 민정아. 작게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좀 더 크게 불렀죠. 민정아, 있어? 여전히 조용했어요.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귀를 기울여 봤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부엌도 조용했어요. 아마 민정이는 손주 학교 보내고 어디 나갔나 봐요. 아니면 자고 있거나. 결국 혼자 일어서야 했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민정이 방문을 봤어요.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죠. 화장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생겼죠. 겨우 이틀 만인데 이렇게 초췌해질 수 있나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간신히 끝내고 손을 씻으려는데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움직이시면 어떡해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미안해. 화장실이 급해서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제가 잠깐 나갔다 왔어요. 다음부터는 참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민정이는 제 팔을 잡았어요. 부축이라기보다는 끄는 것에 가까웠어요. 방까지 데려가서는 침대에 앉혔죠. 아침은 거실 테이블에 놔뒀어요. 나중에 드세요. 지금은 못 먹어? 전에 학교 가야 해요. 학부모 상담 있거든요. 늦었어요. 그럼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민정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집안이 텅 비었어요. 재호는 벌써 출근했을 거고 손주도 학교 갔고 저 혼자였어요. 완전히.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거실로 나갔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한 걸음씩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식빵 2조각과 우유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지 오래된 건지 우유가 미지근했어요. 식빵은 가장자리가 딱딱하게 말라 있었고요. 하지만 먹었어요. 안 먹으면 약을 못 먹으니까요. 식빵을 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퍽퍽해서요. 우유로 억지로 밀어 넣었죠. 식빵 한 조각을 먹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약통을 찾았어요. 부엌 선반 위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일부러 높은 곳에 놔둔 것 같았어요. 의자를 끌어다 놓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몸이 떨렸어요. 발을 디디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러다 넘어지겠다 싶었지만 약을 먹어야 했어요. 한 손으로 선반을 잡고 다른 손으로 의자를 짚으며 간신히 올라갔어요. 약통을 꺼냈어요. 내려올 때 비틀거렸지만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식은땀이 흘렀어요. 약을 먹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작은 거미줄이 모서리에 있었어요. 먼지도 쌓여 있었죠. 민정이가 청소를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 거미줄을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시계가 없으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로만 짐작했죠. 오후쯤 민정이가 돌아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 가방 던지는 소리, 큰 한숨 쉬는 소리 다 들렸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켜는 소리도 들렸죠. 웃음소리가 났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에야 민정이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아침에 놔둔 거. 그럼 저녁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전 좀 쉬어야겠어요. 학교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요. 알았어. 민정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또 들렸죠. 저는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아침에 식빵 한 조각만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르기가 싫었어요.
또 그 표정을 보기 싫었어요. 저를 짐처럼 보는 그 눈빛을. 저녁 7시쯤 민정이가 문을 열었어요. 쟁반에 라면과 김치가 있었어요. 어머니, 라면이라도 드세요. 밥하기가 좀 그래서요. 피곤해서요. 고마워. 이 정도면 감사하셔야죠.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니 모시고 애 봐야 하고 집안일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들 자기 시간 있는데 전 그런 거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감사하라고. 라면 하나에. 제가 민폐라는 거죠. 제가 여기 있어서 민정이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민정이의 인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미안해. 내가 폐만 끼치네.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좀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민정이는 쟁반을 놓고 나갔어요. 저는 라면을 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먹었어요.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짜더라고요. 너무 짜서 눈물이 났어요. 짜서 그런 건지 슬퍼서 그런 건지 몰랐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해왔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저녁을 준비했는데 한 끼도 거르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라면 한 그릇도 폐가 되는구나. 다 먹지 못했어요. 절반쯤 먹고 숟가락을 놨어요.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또 누웠어요. 침대 시트가 차가웠어요. 언제 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밤이 되자 통증이 다시 찾아왔어요. 배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어요. 약 시간이 지났는데 민정이는 오지 않았어요. 참다가 문을 두드렸죠. 민정아, 약 좀. 한참 뒤에 민정이가 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걸 보니 자고 있었나 봐요. 아, 깜빡했네요. 잠깐만요. 민정이는 약과 물을 들고 왔어요. 제 손에 쥐어주고는 바로 나갔어요. 괜찮으세요? 라는 말도 없이 문을 닫는 소리만 남았죠. 어둠 속에서 저는 약을 삼켰어요. 목구멍을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남았죠. 물을 더 마셨어요. 하지만 그 쓴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입안에 마음속에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희미한 달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죠.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이제 어떤 존재일까? 한 달이 지났어요. 정확히는 28일. 제가 날짜를 세고 있었거든요. 벽에 작은 선을 그으며 연필로 조용히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빨랐어요. 제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수술을 안 했으니까요.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이제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비명을 삼켜야 했죠. 이불을 입에 물고 온몸을 웅크리고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때로는 1시간씩 그렇게 버텼어요. 민정이는 점점 무심해졌어요. 처음 며칠은 그래도 하루 세 끼를 챙겨줬어요. 아니, 챙겨줬다기보다는 놔뒀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2끼가 됐고 보름이 지나자 1끼가 됐어요. 알아서 드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밖으로 나가는 날이 많아졌죠. 어디를 가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몸무게가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울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옷이 헐렁해진 걸 보니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제 모습에 눈은 푹 들어가 있었고 볼은 홀쭉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민정이는 외출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죠.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민정이가 급하게 나가느라 안 닫은 모양이었어요. 서랍 안에서 뭔가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 잘못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눈에 띄었어요. 우편물 묶음이었어요. 그것도 제 이름이 적힌, 제 이름이 크게 보였어요. 윤정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왜 민정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손이 떨렸어요. 그걸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제 이름으로 온 건데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서랍으로 다가갔어요. 우편물을 꺼냈어요. 봉투가 여러 개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펼쳐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전,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들. 숨이 막혔어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보험금 지급 완료 피보험자 윤정이. 날짜를 봤어요. 제가 입원했던 바로 그 주였어요. 금액란에는 큰 숫자가 찍혀 있었죠. 진단비 500만 원, 입원비 300만 원, 수술비 2천만 원. 수술비요? 저는 수술을 안 했는데요. 제가 분명 수술을 거부당했는데요.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또 다른 보험회사였어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보험금 지급 완료. 또 다른 큰 금액. 그 다음 서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 둘, 셋 보험회사가 5곳이나 됐어요. 제가 가입한 줄도 몰랐던 보험들이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민정이가 제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수술도 안 한 제 이름으로. 입원도 길게 하지 않은 제 이름으로. 그리고 그 돈을 받았어요. 제가 모르게 보험금 신청서를 찾았어요. 신청인 란에는 민정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대리인 자격으로. 아래쪽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었어요. 재호가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 계약하면서 필요하다고 가져간 도장이었죠. 그때 돌려받지 못했어요. 필요할 때마다 쓰라고 그냥 뒀거든요. 거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딱똑딱. 제 심장도 그렇게 뛰고 있었죠. 아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더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선을 넘은 거 끝까지 확인해야 했어요. 서류 파일이 더 있었어요. 통장 사본이었어요. 민정이 명의의 통장. 입금란을 봤어요. 날짜별로 큰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각 보험회사 이름으로. 계산기를 찾았어요. 하나하나 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계산했죠. 2번, 3번 확인했어요. 틀릴까봐. 총 합계 3,200만 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200만 원. 제 병으로, 제 고통으로 민정이가 받은 돈. 실제로 쓰지도 않은 수술비, 입원비, 요양비. 다 거짓으로 청구해서 받은 돈. 제가 죽어가는 동안 민정이가 챙긴 돈. 문득 깨달았어요. 민정이가 저를 병원에서 끌어낸 이유를. 요양비를 아끼려고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보험금을 받으려고. 그리고 받은 뒤에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비용만 나가고 더 받을 보험금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일회용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돈이었어요. 민정이에게. 사람이 아니라 수익원이었던 거예요. 병든 닭이 알을 하나 낳고 나면 버려지듯이. 서류를 다시 넣으려는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이걸 그냥 넣어두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알아버렸어요. 민정이가 뭘 했는지. 복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복사기를 켜는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았어요. 혹시 이웃이 듣지 않을까? 민정이가 갑자기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서재로 가서 복사기를 켰어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한 장 한 장 복사했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보험금 지급 확인서, 통장 사본, 신청서. 손이 떨려서 복사기에 제대로 넣기도 힘들었어요. 복사가 끝나자마자 복사기를 끄고 원본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정확히 원래 있던 위치에. 복사본은 옷 속에 넣었죠. 그리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가 돌아온 거예요. 식은땀이 흘렀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어머니 계세요? 응, 있어. 잠깐 나갔다 왔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민정이는 부엌으로 갔어요. 제 방 앞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옷 속에 숨긴 서류를 만졌어요. 종이의 느낌이 생생했어요. 이게 증거예요. 민정이가 한 일의 증거. 증거.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경찰? 변호사? 하지만 저는 갇혀 있었어요. 핸드폰도 없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복사한 서류는 베개 밑에 숨겼어요. 매일 밤 그걸 만지며 생각했죠. 방법을 찾아야 해. 반드시.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택배 기사님. 가끔 택배가 오잖아요. 그분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종이를 찾았어요. 작은 메모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도와주세요. 학대당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윤정희, 68세, 서울시 강남구 XXX 아파트 12동 1204호.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택배가 오기를. 하루, 이틀, 사흘. 그 기회가 이틀 뒤에 왔어요. 민정이는 밖에서 착한 며느리였어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죠.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 옛 지인들에게까지. 어느 날 계단에서 아래층 아주머니와 마주쳤나 봐요. 제 방에서 들렸거든요. 창문을 열어뒀는데 아래층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올라왔어요. 민정 씨, 시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어머, 그럼 민정 씨가 간병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모시고 있어요. 병원은 비용도 비싸고 집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이고, 요즘 그런 며느리 없어요. 정말 효부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힘들긴 하지만요. 하루 종일 어머니 간병하고 애 봐야 하고. 근데 가족이잖아요. 해야죠.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간병? 하루 한 끼라면 갖다 주는 게 간병인가요? 약도 제때 안 챙겨주면서 다음 날은 더했어요. 동네 슈퍼에 다녀온 민정이가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친구인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컸어요. 응, 시어머니 모시느라 정말 힘들어. 너 모를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래도 집에서 모시잖아. 대단하다. 대단하긴. 매일 밥 챙겨드리고, 약 챙기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해. 거짓말이었어요. 밥은 제대로 안 챙겨주고, 약은 자주 깜빡하고,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어요. 제 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죠.
시어머니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잖아. 그냥 우리가 다 떠안는 거지. 그래도 너 착하다. 나 같으면 못해. 뭐 어쩌겠어. 남편 엄마인데. 전화를 끊고 민정이가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 안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더 컸으니까요. 며칠 뒤 관리소에서 독거노인 복지 확인차 방문한다는 전화가 왔나 봐요. 민정이가 우리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한번 뵙고 싶은데요. 지금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깨우면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다시. 괜찮아요.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요. 혹시 문제 있으면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관리소 직원은 그냥 갔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자고 있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죠. 하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민정이가 문을 잠가놨거든요. 밖에서 안전을 위해서라고 민정이는 말했어요. 혼자 나가시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저를 가두는 거였어요. 밖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제 상황을 말하지 못하게. 그래서 저는 녹음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작은 녹음기가 있었거든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걸 꺼냈어요. 다행히 배터리가 작동했어요. 매일 녹음했어요. 민정이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베개 밑에 녹음기를 켜놓고 어머니, 약 드세요. 지금 몇 시야? 약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 바빠서 그랬어요.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네. 요양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모시잖아요.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어요. 민정이의 차가운 목소리, 짜증 섞인 말투, 전부. 며칠 뒤에는 더 결정적인 내용이 녹음됐어요. 민정이가 또 친구와 통화했거든요. 이번에는 거실이 아니라 복도에서, 제 방 바로 앞에서. 아니, 진짜 짜증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래도 얼마 안 남았잖아.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게. 솔직히 빨리 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알아. 나도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그랬거든. 근데 있잖아. 병원비 아끼고 보험금 받으면 애 학원비라도 내잖아. 그 늙은이 뭐 오래 살겠어? 어차피 수술 안 하면 길어야 몇 달이라고 의사가 그랬대. 제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켜놓길 잘했어요. 그 말이 다 잡혔어요. 또렷하게.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참아. 참아야지. 돈이 문제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통화가 끝나고 민정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럼 지금 갖다 드릴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금 전 통화 내용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그저 귀찮은 짐, 빨리 치워야 할 물건으로 본다는 걸.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녹음 파일, 보험 서류 사본. USB에 다 옮겨뒀어요. 남편이 쓰던 오래된 USB였는데 다행히 작동했죠. 그날 밤 저는 그 USB를 옷 안쪽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택배를 기다렸어요. 며칠 전 준비한 그 쪽지와 함께 이 USB를 택배 기사님에게 전달해야 했어요. 기회는 이틀 뒤에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요. 민정이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방문을 두드렸어요. 3개.
계속 쿵쿵쿵. 어머니, 왜 그러세요? 쿵쿵쿵. 지금 택배 받는 중이에요. 쿵쿵쿵. 민정이가 짜증스럽게 제 방문을 열었어요. 왜 그러시냐고요? 화장실 급해. 아이고, 진짜. 민정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아니, 끌었어요. 복도로 나갔을 때 택배 기사님이 현관에 서 계셨어요. 박스를 놓으려던 참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쪽지와 USB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기, 택배 기사님이 저를 봤어요. 민정이가 제 팔을 세게 잡았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아니, 잠깐만. 저는 택배 기사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분 손에 쪽지와 USB를 쥐어줬어요. 눈을 마주쳤어요. 부탁한다는 눈빛으로. 택배 기사님이 쪽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민정이가 뭔가 눈치챘는지 다가왔지만 택배 기사님은 이미 쪽지와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 짧지만 확실한 한마디. 민정이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조심히 계시라고요. 택배 기사님은 박스를 놓고 나갔어요. 민정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아래를 봤어요. 택배 기사님이 차에 올라타는 게 보였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그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택배 기사님이 정말 신고를 했을까? 아니면 그냥 버렸을까? 매일 불안했어요. 혹시 민정이가 눈치챘을까? 벌써 경찰이 와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택배 기사님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까? 그 사흘 동안 민정이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더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제 방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슬쩍 안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혹시 제가 뭔가 한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넷째 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평범한 초인종 소리였지만 제게는 천둥처럼 들렸어요. 민정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경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왔어요. 정말 왔어요. 택배 기사님이 신고를 해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이요? 무슨 일로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 문 열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민정이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제 방에서도 들렸어요. 문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남자 경찰관 1명, 여자 경찰관 1명.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윤정혜 씨 계십니까? 네. 무슨 신고요? 노인학대 신고입니다. 윤정혜 씨가 이 집에 거주하고 계신 게 맞나요? 민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제 방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데 누가 그런 헛소리를. 이건 오해예요. 완전히 오해라고요. 일단 어르신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세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깨우면 깨워주십시오. 저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아니,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 경찰관이 복도로 들어왔어요. 민정이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여자 경찰관이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윤정혜 씨 계세요? 경찰입니다.
네, 있어요. 문이 열렸어요. 여자 경찰관이 들어왔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어요. 제 모습이 그렇게 심각했나 봐요. 뼈만 남은 몸, 창백한 얼굴, 푹 들어간 눈. 윤정혜 씨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괜찮으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십니까? 저는 경찰관을 봤어요. 여자 경찰관은 40대쯤 돼 보였어요.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눈빛을 보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한 달 넘게 참았던 것들이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시작됐어요. 남자 경찰관도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침대, 방 안 상태, 약통, 물병, 먼지 쌓인 방, 더러운 시트. 여자 경찰관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어요.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당한 것,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것, 약을 제때 못 받은 것, 방문을 잠가서 나갈 수 없었던 것, 한 달 동안 겪은 모든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말했어요. 보험금을 제 명의로 부정하게 받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제가 택배 기사님에게 드린 USB에 다 있어요. 택배 기사님이 신고하셨습니다. USB도 경찰서에 있습니다. 녹음 파일하고 서류 사본들이 다 들어있어요. 경찰관들이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민정이를 불렀어요. 민정이가 방문 밖에서 떨고 있었어요. 완전히 당황한 얼굴이었죠. 평소에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부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그건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정말 필요해서 그랬어요. 어르신이 수술을 하지 않으셨는데 수술비를 청구하신 건 사실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실수였어요. 정말 실수였다고요. 5개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하신 것도 실수입니까? 민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행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건 오해예요. 완전한 오해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확고했어요. 여자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넘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자 경찰관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안전하세요. 더 이상 아무도 어르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태웠어요.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나갈 때 민정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죠. 울고 있는지 화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생각했어요. 불쌍하다고.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린 그 사람이. 하지만 동시에 전혀 불쌍하지 않다고도 생각했어요.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구급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있으니까, 구급차가 있으니까 소문이 퍼지겠죠. 빠르게. 민정이의 얼굴이 동네에 알려지겠죠.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이었어요. 한 달 전에 왔던 그 병원. 간호사들이 저를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 그리고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신체 검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학대 흔적 확인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모든 게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민정이가 한 일들이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병실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링거 바늘이 손등에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안전했어요. 진짜로. 경찰이 지켜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호가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붉었어요. 엄마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재호는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은 다 말라 있었거든요. 민정이가 구속됐어요. 보험 사기 혐의랑 노인학대 혐의로. 그래.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제가 바보여서. 이제 됐어. 너도 가봐. 재호는 더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가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몸을 회복했어요. 영양제를 맞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물리치료도 받았죠. 체중이 조금씩 늘었어요. 얼굴에도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거울을 봤을 때 사람다워지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 사이 경찰 조사가 진행됐어요. 제가 건넨 USB의 녹음 파일과 서류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보험회사들도 조사에 들어갔고 민정이가 청구한 모든 보험금 내역이 밝혀졌죠. 5개 회사 3,200만 원. 하나하나 거짓이었어요. 보험 사기, 노인학대, 부당이득, 민정이에게 씌워진 혐의들이었어요. 검사는 엄벌을 구형했어요. 피해자가 시어머니라는 점, 병든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민정이의 변호사는 반대했어요.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거짓말할 수 없을 만큼. 재판날이 잡혔어요. 검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증인으로 출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힘드시면 서면으로만 해도 됩니다. 네, 가겠습니다. 직접 가야죠.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가야죠. 제 입으로 말해야 해요. 법정에 섰어요. 정확히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넓었어요. 높은 천장, 엄숙한 분위기. 판사님이 앞에 앉아 계셨고 검사와 변호사가 양쪽에 있었죠. 민정이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정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볼 수 없었나 봐요.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확고했어요.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검사가 질문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것, 제대로 된 식사를 못 받은 것, 약을 제때 못 받은 것, 방문을 잠가서 갇혀 지냈던 것. 하루 한 끼를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라면이나 식빵 한 조각이었죠. 약은 자주 깜빡했다며 늦게 줬고요. 화장실도 혼자 가야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요.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그리고 보험금 건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었는데 민정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험금 지급 확인서였어요. 수술을 하지 않으셨는데 수술비가 청구된 걸 아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날의 감정이 떠올랐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저는 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수익원이었구나 라고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도 쟤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검사가 USB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 중 하나를 틀었어요. 법정에 민정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또렷하게 병원비 아끼고 보험금 받으면 애 학원비라도 내잖아. 그 늙은이 뭐 오래 살겠어?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어떻게 저럴 수가라고 속삭였어요. 민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을 들 수 없었나 봐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피고인, 이 녹음이 맞습니까? 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당신의 시어머니이고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죠. 민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5개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했고 한 달 이상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충동이 아닙니다. 증거 서류들이 제출됐어요. 보험금 청구 내역, 통장 사본, 의료 기록. 모든 게 민정이에게 불리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차례가 끝나고 재호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아들은 울면서 증언했어요.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학대당하는 줄도 몰랐고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정말 몰랐습니까?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방에도 잘 들르지 않았고요. 아내가 잘 모신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아들로서 의무를 다했습니까?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울었죠.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엾었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민정이의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요청했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인을 학대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법정이 숨죽였어요. 피고인 민정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전액 반환과 추가 벌금 1,000만 원을 명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어요. 쿵. 그 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민정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방청석 사람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죠. 어르신,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며느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한 기자를 봤어요. 그리고 담담히 말했어요. 돈이 아까워 날 버렸죠. 근데 돈이 널 버릴 줄은 몰랐지. 그 한마디가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이 됐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재호가 다가왔어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민정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손주는 제가 키울게요. 잘 키울게요. 엄마처럼 키울게요. 알았어. 법원을 나섰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졌죠. 노란 은행잎이었어요. 제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판결이 나고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고 회복 중이에요. 이번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죠. 제대로 된 의사, 제대로 된 간병, 제대로 된 약.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손주가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할머니, 이제 나았어. 손주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감옥에 갔고 부모님이 이혼했고 하지만 아이는 씩씩했어요. 강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보호할게요. 이제 제가 컸으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재호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호야, 들어와. 네, 엄마. 재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을 감았어요. 민정이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제가 비겁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변명할 수 없어요. 전 아들 자격이 없어요. 재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용서는 아직 멀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죠. 많은 시간이. 일어나. 아이 앞에서 그러지 마. 아이가 봐. 재호는 일어났어요. 손주는 아빠를 보며 슬픈 눈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0살 아이가 어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 달 뒤 퇴원 날이 왔어요. 재호가 저를 모시러 왔어요. 엄마, 집으로 가셔야죠. 저희가 모실게요. 이번엔 제대로 모실게요. 내 집 말이지. 그래도 어머니 집이기도 하잖아요. 아니야. 이제 아니야. 나 다른 데 갈 거야.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재호가 준 위자료와 민정이에게서 받은 반환금으로요. 3,200만 원. 그 돈으로 월세를 얻고 가구를 샀어요. 새 침대, 새 식탁, 새 옷장.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건강도 아직 괜찮아. 나 이제 건강해졌어. 혼자 살 수 있어. 그래도 재호야,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너도 알잖아. 이해해.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아들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이사한 날 손주가 왔어요. 작은 화분을 들고 분홍색 꽃이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화분이요. 고마워. 정말 예쁘다. 매일 물 주면 꽃이 계속 핀대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럼 할머니가 잘 키워야겠네. 매일 물 줄게. 손주는 웃었어요. 해맑게.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이 아이는 순수해요. 잘못이 없어요. 할머니, 주말마다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손주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거실, 작은 부엌, 작은 방.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제가 직접 꾸민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집 좋아요.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따뜻해요. 그치? 할머니도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재호도 가끔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있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엄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있어. 연락 자주 할게요. 전화 주시면 바로 올게요. 그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죠. 천천히 하나씩. 민정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뉴스에 나왔고 인터넷에 퍼졌어요. 아파트에서도 소문이 돌았죠. 결국 민정이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갔어요. 재호가 말해줬어요. 엄마한테 전해달래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 들었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도 저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잊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지우기로 했어요. 3달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완치 판정이십니다. 이제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완치.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진짜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삶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강하신 분이세요. 병원을 나서는데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죠. 분홍빛 꽃잎들이 하늘을 날았어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예뻤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 이웃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혜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힘드셨죠? 잘 지내요. 이제 다 괜찮아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어머,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밥이나 한번 같이 해요. 오래된 친구들이 보고 싶어 하던데. 좋아요. 언제든지. 제가 대접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웃을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베란다에 앉았어요. 손주가 준 화분에 물을 줬어요.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곧 필 것 같았죠. 생명이 느껴졌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향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커피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아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제 삶이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주였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제가 그림 그렸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와, 할머니 음식 먹고 싶었어요. 할머니 김치찌개요. 통화를 끝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삶이 다시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죽어가던 눈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빛나는 눈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커튼이 하늘거렸고 방 안이 환해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어요.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알았어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진짜로 살고 싶네요. 돈 말고 마음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화분에 꽃봉오리가 살랑거렸어요. 곧 필 거예요. 아름답게. 저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